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은 급증하는 등 시장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례 대출부터 GTX 연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떤지, 부동산 시장 진단부터 올해 부동산을 좌우할 변수는 무엇인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시장 상황을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라고 하는 거래량, 네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여름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네네. 연말부터 이렇게 보면은 한 월 2천 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작년 1월에 아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400건 정도 됐고요. 계속 늘어났습니다. 8월까지 아마 3,800건 정도까지 증가했다가 추석 이후에 줄어들어 가지고요. 11월, 12월은 1,800건 수준, 거의 1월 비슷한 수준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네. 거래량이 내려오는 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이 가격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나는 좀 기다려 보겠다라는 관망으로 돌아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집주인들 반응이 중요한데 하나는 집값이 오를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매물을 회수할 수도 있고요. 예.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팔겠다. 매물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매물 지표도 같이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 최근에 보면 매물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 얘기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발을 빼고 있고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락 시그널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락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매물은 쌓이고 있습니까? 계속? 네, 매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 매수자들은 집주인한테 가격을 더 내리기를 원하는데 집주인들은 또 이게 급매물로 팔기는 좀 아쉽다. 예. 앞으로 금리도 내려갈 거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반등한 가격으로 팔고 싶다라는 반응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양측 사이에 이제 줄다리기, 심리적인 줄다리기가 좀 더 네네. 계속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 지금 에너지가 이렇게 좀 상당히 떨어진 상태인데 네, 경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예. 원인은 같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통계 결과를 보면 임의 경매가 62% 늘어났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강제 경매가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 세입자들이 이제 재판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고 소송을 해서 이제 경매를 넘기는 거거든요. 네. 이걸 강제 경매라고 하고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임의 경매가 뭐냐면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은행은 근저당을 설정을 하게 되죠. 예. 돈 빌려간 사람이 채무자가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바로 재판 없이 바로 경매를 넘기는 걸 임의 경매라고 하는데 담보 잡힌 물건들이군요. 그렇죠. 재판 없이 바로 넘깁니다. 예. 최근에 임의 경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분들이 예.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다. 갚지 못한다는 얘기는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디폴트 상태로 간 거고요. 무리하게 집을 사신 분들이 못 버티고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됐다.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뭐 이런 현상이 계속 될 것 같습니까?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이게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금리가 내려가야 되고요. 부동산 시장 흐름 자체가 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야 되는데 예. 지금 뭐 금리 사실 언제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경기 불확실성 감안해 본다면 당분간은 이렇게 좀 경매 물건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영끌족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건데 네네. 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집 사고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 네네. 이랬던 분들이 좀 무리해서 대출을 네. 받아 이제 집을 샀다가 지금 후회하시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경매까지 집이 넘어가는 뭐 이런 네네. 현상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정말 영끌은 좀 무리해서 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그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예. 아무리 집이 필요해도 사실 연끌을 하는 거는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냉각돼 있습니다만 네. 혹시 집을 마련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 경매 시장을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겠군요. 네네. 경매 시장은 관심을 많이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대로 이야기하면 못 견디는 분들이 경매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낙찰률, 낙찰 가율이 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 경매를 눈여겨보다가 또 좋은 기회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올 수가 있어서 올해는 경매 시장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부동산 경기 안 좋다 하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해 온 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PF 문제인데 그것과 지금 연동된 그런 그 통계 지표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부동산업과 건설업종의 연체율이 이제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건데 네. 이게 이제 PF하고도 연관된 그런 얘기들이죠. 결국에는 예.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기 자본으로 사실 건설 사업을 하고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에는 PF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연체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부동산업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늘어났죠. 302조에서 뭐 385조로 27%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예. 건설업 같은 경우도 34% 연체율이 증가를 하는데 2년 동안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2년 동안 예. 올라갔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2년 전으로 생각해 보면 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땅 네. 짓고 헤엄치기. 그냥 사업만 하면 그냥 완판이 되는 마술 램프 같은 상황이었는데 2년이 지나면서 금리가 오르고 모든 상황이 급 반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처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하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예. 아마 많은 건설사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체율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네. 수도권보다 이제 지방의 건설업, 부동산업이 상당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는데 네. 중심지 지역들은 물이 이제 가물 때 물이 줄어들어도 가장 마지막까지 물이 남아 있고요. 예. 오를 때 또 먼저 반등을 하기 때문에 외곽 지역부터 지금 먼저 조정이 됩니다. 외곽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지방이라든지 수도권 외곽 지역인데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숫자도 기본적으로 많고요. 예. 전국 미분양이 5만 8천 호 정도 되는데 87%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미분양이 많다는 얘기는 기존에 벌려놓았던 사업장들이 정리가 안 되고 다 부실 채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요. 지금 예. 모든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아무래도 지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미분양 대책들도 아마 지방 위주로 좀 더 강력한 예.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업, 건설업의 연체율도 지방 쪽이 상당히 좀 맞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 있고요. 네네. 자, 이렇게 좀 눈여겨봐야 될 텐데, 자, 이렇다 보니까 제2금융권의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PF 이 위험에 대비해서 네. 대선 충당금을 더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아무래도 이게 결국에는 맞물려 있는데요. 네. 이게 건설업만의 문제라면 사실 정부가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진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돈을 빌려준 금융권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은데 예. 우리 PF 대출을 누가 했냐면 1금융권들은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뭐 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하지 않은데 2금융권이라고 하죠. 우리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뭐 또 새마을금고 모두 예. 다 그동안 사실 PF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긴 합니다. 그냥 분양만 하면 완판이 되기 때문에 예. 높은 금리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문제는 사업이 침체가 되면 이게 부실 채권이 되는 거고 한마디로 땡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게 부실 돈을 빌려줬는데 원금을 회수를 안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또 리스크도 굉장히 큰데 그동안 리스크 관리가 사실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브릿지론이라고 하죠. 네. 우리 PF, 본 PF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땅이나 이렇게 기초 자산을 살 때 이제 대출을 일으키는 자산을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 네. 브릿지론을 거의 이제 손실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충당금을 올리겠다는 얘기는 이게 사업이 앞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부실 채권으로 인정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업장들이 지금 브릿지론을 일으켜서 사업을 하려고 땅을 사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사업 단계로 지금 못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부실 채권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이제 땡처리 물건들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권의 또 하나의 부실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제2금융권 대선 충당금 더 쌓아라. 네. 그리고 조만간 금융당국에서 금감원에서 각 사업장에 대한 분류 작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이거는 곧 조만간 이른바 옥석 가리기 사업장 구조조정에 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옥석가리의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총선 전에 예. 이렇게 본격적인 수술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예. 총선이 지나면 아마 본격적인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려야 되는 사업장, 살리지 않아야 되는 사업장을 분류를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부도 처리, 법정 관리 들어가는 건설사들도 늘어날 수도 있고요. 네. 금융권들도 부실 채권 문제가 일어날 수는 있는데 아마 총선 지나고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충격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는 그 최근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많이 연이어서 내놓고 있는데 네. 그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날이었는데 네네. 뭐 지난달 정부가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 오늘 아침부터 9시 딱 신청 받는 그 시간이었는데 1시간 정도 지연이 됐다고 해요. 너무 네. 신청자가 몰려서 네네. 관심이 굉장히 뜨겁군요. 어떻게 이게 보셨습니까? 물론 관심은 뜨겁습니다. 이게 조건이 굉장히 좋은 대출입니다. 네.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가 되면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1.6에서 3.2% 정도의 저리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자녀 출산하시는 분들은 또는 2023년에 출산하신 분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예. 아무래도 첫날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라고 있었는데요. 예. 특례 신생아 대출이 재원이 27조 원 정도 되고요. 특례보금자리가 50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예. 특례보금자리와 비교를 해보면 재원 자체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자녀를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상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보다는 효과가 좀 약할 수는 있는데 예. 그래도 저리 대출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신혼부부들은 관심을 가지겠죠. 그래서 집값 하락을 막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충분히 될 수는 있는데 예. 이 신생아 대출을 가지고 다시 집값이 반등을 하고 뭐 큰 폭이 상승이 되기에는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엔 좀 역부족일 것이다. 네네. 예. 자, 정부가 또 교통혁신 대책의 일환이었죠. GTX 연장 및 신설 노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새롭게 이제 신설되는 노선들도 있고, 네. 왜냐하면 과거에 이 GTX 자체가 부동산 시장 가격에 상당히 좀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이 대책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일단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GTX 같으면 일단 골드라인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핵심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지역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효과도 입증이 됐습니다. 예. GTX-A가 이제 동탄에서 수서 구간을 올 3월에 이제 개통을 하는데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역할을 했고요. 예. 파주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GTX가 생기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공식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ABC 노선 같은 경우는 이미 오픈된 호재입니다.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GTX-B 같은 경우는 2028년, GTX-C 노선 같은 경우는 2028년에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인데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들이 좀 나왔습니다. GTX 이제 B가 연장이 돼서 기존의 남양주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이 이제 공사가 되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 가평군에서 강원도 춘천까지 연장을 하겠다.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평택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 천안 아산까지 연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의 거주자들은 사실 춘천에 계시는 분들은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네. 다니려면 굉장히 불편한데 GTX가 생기면 GTX 타고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 수도 있겠다. 빠르죠. 훨씬 빠르죠. 수도권에 많은 분들이 또 유입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춘천에 계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기대하지 않았고 굉장히 불편한 지역인데 교통 효과가 큰 지역들은 호재가 될 수도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도 뭐 더블 역세권이 되는 지역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연신내라든지 예. 광운대역, 또 부천 대장, 종합운동장 이런 역들은 또 더블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가질 만한데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도 않고요. 예. 기본적으로 추가 노선 같은 경우에 연장 노선은 2035년이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얘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급반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0년 정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진다면 개발 호재로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가 될 수는 있는데 네네.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진행되고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네네. 또 민간 투자도 유치하고 이러려면은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비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규 노선들도 있거든요. 예. DEF 노선을 발표했는데 F 노선은 5차 철도 계획에 포함이 돼서 훨씬 더 늦어질 것 같고요. 예. DE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 타당성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난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뭐 DE 노선에 해당되는 지역에 빨리 투자해야겠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노선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그렇군요. 앞으로 예. 상황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른바 일시 부동산 대책, 재건축 관련 그런 규제 완화책이 나왔습니다. 네네. 특히 안전진단을 면제해 준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지난 20년 동안의 이 재건축 정책을
크게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네네.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또 뭐 뚜렷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2주가 지났는데 시장의 반응이 뭐 그렇게 약간 좀 미지근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법 개정 사항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폐지를 하려면 뭐 없이 이제 진행을 하려면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최근에 실거주 의무 폐지도 사실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게 국회 통과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반응이 많고 예. 통과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은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흥분해서 빨리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예.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국회 통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반대 의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 통과되는 거 보고 생각하자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정부가 이걸 발표했을 때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면제받고 재건축 과정을 그냥 진행할 수가 있다. 인허가 이전에 받기만 하면 된다. 네. 그런데 상당 부분 뭐 80% 90% 진행이 됐는데 그때 가서 그럼 안전진단을 받아서 불합격하는 데가 나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먼저 뭐 대학교로 따지면 뭐 수능 보지 않고 먼저 입학한 다음에 대학교 3학년에 수능 보면 된다라는 건데 예. 이미 사업이 진행이 돼버리게 되면 현실적으로 안전진단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무력화 대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는 분명히 반대를 할 겁니다. 이게 예. 안전진단이 분명히 필요한 절차인데 나중에 받아라고 하지만 이미 진행이 되면 무산하기는 어렵다. 안전진단을 무력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반응을 야당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좀 논란의 여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때 같으면 시장에서 상당히 반응할 수도 있는 그런 대책인데 네네. 결국에는 사업성이 문제겠군요. 예. 사업성이 문제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건설비라든지 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데 아무리 안전진단 없이 추진하더라도 결국에는 벽에 막힐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사업성이 좋아지는 예. 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과 맞물려야만 효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한 몇 분 남았는데요. 네. 자, 지금부터는 그럼 올해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뭘지 이걸 좀 네네.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금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금리 가장 중요합니다. 예. 부동산 시장에 이제 우리가 예측이 잘 안 맞는 이유가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변수라고 한다면 정책적인 변수가 있고요. 금리가 있고 이제 전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책적인 변수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을 자극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내려가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총선을 앞두고 GTX라든지 지역개발 호재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금리의 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꺾이는 것도 금리 때문에 꺾였거든요. 사실상 꺾일 때가 됐는데 2015년에서 2021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피로감 때문에 울고 싶은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사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거거든요. 예. 하지만 금리 때문에 집값이 꺾였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금리가 문제야. 금리가 내려가야만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세 차례 인하 시그널이 나왔지만 지금 또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내릴지 안 내릴지도 모르는데 한국은행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두 차례 또는 세 차례 내리더라도 한국은행이 내릴 여지는 잘해야 한 번, 미국이 1%포인트 정도 내려야 한국은행이 한두 번 정도 내릴 수는 있는데 그거는 또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내리면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예상했다 정도 반응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예상을 뛰어넘고요. 올해 두 번 정도 인하가 된다면 투자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면서 집값 반등 폭이 좀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금리 인하가 안 되거나 오히려 인상이 된다면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금리 이외에 또 어떤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까? 금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정책적인 변수가 있는데 네. 집값이 좀 떨어지게 되면 정부가 규제를 좀 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규제가 제일 중요한 게 대출 규제. 예. 지금 뭐 신생아 대출이야 이제 일부 상품들이고요.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DSR 같은 거 좀 풀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데 정부는 풀어줄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스트레스 DSR로 오히려 가계부채를 더 관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응답은 주지 않을 것 같고요. 강남 3구, 용산구 규제 지역을 언제 풀어주느냐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 역시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변수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기는 2024년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올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좀 냉각기를 이어갈 것 같습니까? 저는 큰 폭으로 오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리가 우리 예상을 뛰어넘게 많이 하락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장의 매수자들은 답을 줬거든요. 작년 2023년 한 1분기 정도 가격이면 우리가 충분히 살 마음이 있는데 반등한 가격은 따라가기 싫다라는 지금 답을 준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집주인들의 호가를 좀 내리고 가격이 내려와야만 다시 거래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남 3구의 규제 같은 걸 좀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규제를 푸는 순간은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간 상황일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정부는 집값이 더 내려가야만 규제를 풀기 때문에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규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